결혼 7년 차,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5장은 전부 시댁 식구들 손에 쥐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돈으로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전세 내어 거치래를 했고, 시누이는 내 돈으로 명품백을 사들고 선을 보러 다녔다. 심지어 남편이라는 작자는 내 돈을 가져다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꿉친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어땠는가? 나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3년 전에 산 유행진한 코트를 입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숨죽여 살았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내가 돈 벌어서 집안 건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누가 맏며느리 하라고등 떠밀었니? 좋다. 나는 그 모든 것을 7년 동안 참아냈다. 하지만 오늘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지 30초 뒤 나는 은행 VIP 전용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끝자리 3917, 7042, 0856, 234, 5561 번호의 모든 가족 카드를 당장 정지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예비 사돈댁 식구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호기롭게 카드를 긁고 있을 내 시어머니는 아마도 포스기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미승인 경고음을 듣고 있겠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1,970만 원. 서윤아는 그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막의 뙤약볕 아래 하루 종일 버려진 것처럼 두 눈이 뻑뻑하게 말라갔다. 11월의 서울. 창밖에 매서운 칼바람이 광명시에 위치한 지은 지 30년도 넘은 낡은 아파트의 알루미늄 창틀을 짐승처럼 물어뜯고 있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든 한기가 그녀의 발목을 핥았지만 유나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식탁 위, 누렇게 바랜 펜던트 조명이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전류 소리를 내며 흩어진 A4 용지 5장을 비추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종이 맨 위쪽에는 신용카드 복사본이 하나씩 붙어 있었고 카드 뒷면에는 시어머니 김순자의 힘찬 붓글씨 같은 필적이 검은색 네임펜으로 적혀 있었다. 생활비, 정아 용돈, 정우 사업자금, 어머니 실손 보험료, 막내 학원비. 종이를 뚫고 나올 듯 꾹꾹 눌러 쓴 그 글씨들에는 뻔뻔할 정도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유나는 집게 손가락을 뻗어 생활비라고 적힌 내역서의 한 줄을 짚었다. 바짝 깎은 손톱의 가장자리는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바로 어제 보일러가 고장 나온 수조차 나오지 않은 이 얼음장 같은 주방에서 시댁 식구 4명이 이틀 동안 산더미처럼 쌓아둔 설거지를 찬물로 맨손 처리했기 때문이다.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증액분 800만 원. 그 숫자를 노려보는 순간 갑자기 위장이 쥐어짜듯 경련을 일으켰다. 800만 원. 불과 3시간 전 그녀는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을 아끼려고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대신 가장 싼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와 2+1 행사 중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다. 도합 5,600원이었다. 그녀는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을 꺼내 1,970만 원이 찍힌 카드 청구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영수증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비릿한 냄새를 품은 밀물처럼 과거의 기억이 곰팡내와 낡은 벽지 냄새로 가득한 이 거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7년 전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두 손은 뽀얗고 부드러웠으며 4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반투명한 플라스틱 수납 상자를 유나 앞으로 밀어주며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인자한 미소를 한가득 지어 보였다. 윤하야, 너도 알잖니. 우리 정우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밖에서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기가 사는 법이야? 우리는 한 식구니까 내 돈 따질 거 없잖니, 응? 내 월급 통장 일단 애미가 관리하마. 정우 카페 자리 잡고 돈 벌기 시작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주마. 그때의 유나는 바보 천치처럼 남편 박정우를 돌아보았다. 박정우는 따뜻하고 건조한 손으로 윤하의 손을 맞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 진짜 잠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잠깐. 그 단어는 밑 빠진 블랙홀이 되어 그녀의 빛나는 7년의 청춘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7년 동안 박정우의 카페는 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망할 때마다 그는 눈이 없었다고 변명했고 새로 개업할 때마다 뒷번이 진짜 마지막 지원이라고 매달렸다. 그리고 플라스틱 수납 상자 안에 있던 카드는 단순한 월급 통장 체크카드 한 장에서 시작해 어느새 그녀 명의로 낼 수 있는 모든 신용 한도를 끌어모은 5장의 카드로 불어나 있었다. 유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릎에서 뚝 하는 둔탁한 뼈 소리가 났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옷장 맨 아래 칸에서 모서리가 다 해진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녀가 매일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다. 서윤하. 그녀는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태성회계법인의 수석회계사였고 연봉은 1억 원에 달했다. 화려한 여의도 빌딩 숲에서 그녀는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검은색 펌프스 구두 옆면에 2cm가 넘는 찢어진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나는 그 구두를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춰보았다. 하얗게 벌어진 틈새가 마치 그녀를 비웃는 입술 같았다. 며칠 전 회사 탕비실에서 후배 수민이 그 구두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초콜릿 하나를 건네며 물었었다. 선배님, 혹시 요즘 형편이 좀 많이 힘드신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때 유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녀는 웃으며 찢어진 구두를 반대쪽 발목 뒤로 슬쩍 감추고는 수백 번은 연습했던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다. 아, 이 구두가 내 발에 너무 착 감겨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네? 알잖아, 새 구두 신으면 발 뒤꿈치 다 까지는 거.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그녀는 파우치에 들어있던 검은색 네임펜을 꺼내 찢어진 하얀 안감을 미친 듯이 까맣게 칠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독한 잉크 냄새를 맡으며 윤하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었다. 그리고 지금 카드 청구서에 빼곡하게 찍힌 신세계 백화점, 에르메스 스카프, 강남 VIP 피부과 결제 내역을 보고 있자니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구두를 칠하던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느껴졌다. 징. 식탁 모서리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유나는 불에 데인 사람처럼 흠칫 손을 거두었다. 아니, 그 소리는 남편 박정우가 쓰다 버린 낡은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였다. 오늘 밤 정우가 중요한 접대가 있어 외박한다고 했기에 예전 세무자료를 찾으려고 켜둔 참이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PC 버전 자동 로그인 창이었다. 유나의 심장이 갈비뼈를 세게 치며 쿵쿵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7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던 현명한 여자는 남편의 사생활에 눈 감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당장 저 창을 꺼버리는 게 맞았다. 하지만 귀신에 홀린 듯 그녀의 손은 이미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마우스 커서가 덜덜 떨리며 깜빡이는 프로필 사진 위로 향했다. 정우의 스마트폰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로필 사진이었다. 나른하게 누워있는 페르시안 고양이. 대화명은 내 카페인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대화창이 열리는 순간 커다란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정우였다. 그는 유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남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한 손에는 레드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배경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발리의 새파란 바다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자기야, 이 파자마 진짜 감촉 예술이다. 집구석에 박혀있는 촌스러운 마누라가 사다준 싸구려랑은 차원이 다르네. 유나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단 한 번의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우스 휠을 굴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2년. 꼬박 2년치의 대화 기록이었다. 처음에 간질거리는 썸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소라야, 홍대점 인테리어 잔금 들어왔어. 500만 원 오늘 그 옆편내 월급날이거든.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는 집에 안 들어가. 전라도로 출장 간다고 밑밥 깔아놨으니까 우리 스키장이나 가자. 그 돈 버는 기계 오늘 또 야근한대. 진짜 독한 년이야. 덕분에 우리 다음 달에는 외제차로 바꿀 수 있겠다. 글자 하나하나가 녹슨 톱이 되어 윤하의 심장을 무참히 썰어대고 있었다. 저 홍대점 인테리어 잔금은 그녀가 지난달에 회사에서 미리 갑을받은 상여금이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정말 다 잘 될 거라며 눈물 짓던 정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고 내어준 피 같은 돈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피땀 어린 돈은 시댁이라는 거머리떼를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상간녀까지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상간녀가 정우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보내는 유료 이모티콘조차 윤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 윤하는 울지 않았다. 정말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극도의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하자 오히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이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USB 메모리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화면 캡처, 그리고 저장. 그녀의 손놀림은 복잡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처리할 때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폴더, 모든 사진, 모든 음성 메시지가 완벽하게 분류되고 암호화되어 저장되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USB를 뽑아 손바닥 안에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연락처 맨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이름.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제일 잘나가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최은빈이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윤하야, 새벽 1시라는 시간 때문인지 은빈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윤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창문 속 여자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눈이 퀭하게 파여 있었고 목이 다 늘어난 낡은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두 눈동자 속에는 시퍼런 도깨비불 2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은비나 윤하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듯 갈라져 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나,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빈의 거칠고 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 벅찬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다. 연겁같이 느껴지는 3초가 지난 후 은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꽉 깨문 듯한 통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드디어. 서윤아, 나 내 입에서 그 말 나오기만 7년을 기다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민국 욕망의 중심지이자 허공을 떠도는 공기에서조차 돈 냄새가 나는 곳. 한 달 뒤 어느 주말, 윤하는 고급 아파트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 김순자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최고급 스타인의 피아노를 조심스레 옮기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유, 조심 좀 해요. 이거 어디 한 군데라도 긁히면 아저씨들이 물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귀한 손자한테 물려줄 피아노란 말이야. 김순자는 샤넬의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비록 몇 시즌이나 지난 2월 상품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태도를 뿜어내고 있었다. 물론 그 샤넬 재킷 역시 윤하의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오늘은 신우이 박정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정아가 드디어 약혼을 하는 것이다. 상대는 굴지의 대기업 서진건설의 막내 아들 강시훈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진짜 재벌가의 핏줄이었다. 이 어마어마한 혼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김순자는 윤하의 뼈골까지 쪽쪽 빨아먹을 기세였다. 보증금의 월세만 400만 원이 넘는 이 청담동 고급 아파트는 오직 거치레를 위해 김순자가 무리해서 얻은 집이었다. 그녀는 예비 사돈인 강 회장 측의 이 집이 박씨 집안이 청담동에 보유한 여러 채의 부동산 중
잠시 비워둔 집이라고 허풍을 떨어놓은 상태였다. 윤하야, 너 거기서 멍하니 서서 뭐하니? 김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기가 싹 가시고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빨리 주방에 들어가서 과일이나 깎아. 조금 있으면 강 회장님 사모님 오실 텐데 명심해라. 지난번처럼 무식하게 뭉텅뭉텅 썰지 말고 예쁘게 모양 내서 깎아. 윤하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깐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녀는 탁 트인 최고급 아일랜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독일제 밀레 오븐부터 양문형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 빌트인이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우가 담긴 팩을 꺼냈다. 어제 김순자가 불호령을 내리며 윤하에게 사오라고 시킨 고기였다. 무조건 1등급 툭불 한우로 사와, 명심해. 마트 마감 시간에 파는 떨이 상품 따위 사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강 사모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그 한우 한 팩의 가격은 무려 48만 원이었다. 윤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지를 벗겼다. 화려한 마블링이 조명 아래서 기름진 윤기를 뿜어냈다. 그녀가 식칼을 집어들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부드러운 살코기를 파고드는 소리가 기묘하게 잔인하게 들렸다. 그때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김순자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아파트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다. 어머나, 사돈어른. 어쩜 이렇게 일찍 걸음을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윤하는 주방의 유리 파티션 너머로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거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강시훈의 어머니, 오미령이었다. 온몸에 명품 로고를 덕지덕지 두른 김순자의 졸부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오미령의 차림새에는 눈에 띄는 상표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감긴 물빛 고운 최고급 비취 팔찌 하나만으로도 이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은 거뜬히 낼 수 있을 정도였다. 박 사장님, 너무 환대해 주시네요. 오미령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엑스레이 기계처럼 집안 구석구석의 가구와 장식품들을 예리하게 훑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대리석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김순자가 정중앙에 앉아 있고 정우와 정아가 양옆에 서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가족 사진에 서윤아의 자리는 없었다. 이분들이 정아 양의 가족분들이시군요. 정말 화목해 보입니다. 오미령이 액자를 들어 올리며 속을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물었다. 듣자 하니 큰며느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김순자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덮어버렸다. 아, 그 아이요. 워낙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사돈어른도 아시잖아요. 밖에서 돈 번답시고 쏘다니는 애들이 집안 살림이나 꾸미는 데는 영 젬병이라 혹시나 사돈어른 뵙는 자리에 실수라도 할까봐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한우를 썰던 윤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영 젬병이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 혹여나 윤하가 돋보여 정아의 앞길을 막을까봐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녀에게 칙칙한 쥐색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게 했다. 그러신가요? 오미령이 액자를 내려놓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큰며느님께서 태성회계법인에 다니신다고 하던데 거긴 업계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곳 아닙니까? 연봉도 꽤 높으실 텐데요. 김순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쫙 흘렀다. 그녀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행여나 윤하가 주방에서 뛰쳐나와 쓸데없는 소리라도 짓거릴까 봐 불안한 눈초리로 파티션 너머를 힐끔거렸다. 에이, 그래봤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아니겠습니까?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자자, 사돈어른,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한우 곰탕 좀 맛보시지요. 김순자는 그렇게 말을 돌리며 주방 쪽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다. 윤하야. 곰탕 다 데웠니? 군뱅이 고기를 구워 먹었나? 왜 이렇게 꾸물거려? 윤하가 쟁반을 받쳐 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한우 곰탕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그녀가 오미령의 앞자리에 탕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는 순간
낡은 스웨터 소매가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가며 손목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이 드러났다. 엊그제 정우가 술에 만취해 들어와서는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며 윤하를 거칠게 밀치다 신발장에 부딪혀 생긴 멍이었다. 오미령의 시선이 그 멍 자국에 0.5초간 머물렀다. 이내 고개를 든 오미령은 윤하의 얼굴을 깊이 꿰뚫어 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정한 평가와 관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좁은 새장 안에 갇힌 새를 보며 저 새가 제 부리로 자물쇠를 쪼아 부술 힘이 남아있는지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윤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주방으로 돌아온 윤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달력 앱이 띄워져 있었다. 다음 달 12일, 그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었다. 정아와 강시훈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양가 친척을 모시고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는 날. 그리고 윤하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장례식이 거행될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은빈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고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미끼를 물었어? 계획대로 진행해. 시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끊어질 듯한 긴장감을 품고 흘러갔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섞여 맴돌고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협의혼 의사확인실의 문이 벌컥 열리고 몹시 짜증스러운 표정의 박정우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윤하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빨리빨리 도장이나 찍어. 그는 짝짝 소리를 내며 껌을 씹고는 건들거리는 말투로 내뱉었다. 소흠, 나 오후에 엄청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그는 윤하가 왜 갑자기 협의 이혼에 동의했는지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 호도할 만한 그의 뇌 구조로는 필시 윤하가 자신을 붙잡기 위해 흔해 빠진 밀당을 시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분명했다. 아니면 애초에 윤하의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거나 윤하가 귀찮게 들러붙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떼쓰는데 지장만 없다면 이혼 따위는 그저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하다고 여길 위인이었다. 윤하는 꼿꼿한 자세로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단정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다. 그녀는 눈앞에 앉아있는 저 남자, 한때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었던 저 인간을 조용히 응시했다. 7년. 개에게 던져준 고깃덩어리처럼 허무하게 뜯겨나간 7년의 세월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다. 하얀 서류 위로 검은 잉크가 스며들며 서윤아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펜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썩은 핏줄을 하나씩 끊어내는 기분이었다.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붉은색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쿵. 무거운 마찰음이 고요한 방안을 울렸다. 혼인관계 해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박정우는 이혼신고서 부본을 획낚아채더니 마치 재수 없는 오물이라도 털어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그가 윤하에게 등을 보인 채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아, 참, 생활비는 밀리지 말고 제때제때 보내. 엄마가 요즘 물가 엄청 올랐다고 난리시더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쌩안이 나가버렸다. 윤하는 덜컹거리는 문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혹한 미소였다. 잘 가라, 전 남편. 그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정오의 햇살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쏟아졌다. 윤하는 계단에 서서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끔찍한 질식감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한 번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눌렀다. 은행 VIP 전용 콜센터였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VIP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냉철하고 단호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3082로, 뒷자리는 이재명이로 발급된 모든 가족카드를 지금 즉시 정지하고 해지 처리해주세요. 네, 서윤아 고객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부 다요. 윤아는 저 멀리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의 뾰족한 탑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각인된 숫자들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끝자리 3917, 김순자 명의로 된 생활비 카드. 끝자리 7042, 박정아 명의로 된 용돈 카드. 끝자리 0856, 박정우 명의로 된 사업 자금 카드. 그녀의 입술을 타고 번호가 하나씩 흘러나올 때마다 몸속에 고여있던 독을 한 움큼씩 토해내는 듯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다. 네,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말씀하신 가족카드 5장 모두 분실 신고 및 해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카드와 연결된 자동 이체 및 신용 결제 역시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됩니다. 더 도와드릴 업무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윤아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바람이 트렌치코트 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자신을 느꼈다. 같은 시각 남산자락에 위치한 신라호텔 영빈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상류층들만 모인다는 최고급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사방은 최고급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사람 키보다 높은 샴페인 타워가 아슬아슬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김순자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입구에 서서 입이 귀에 걸릴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나, 이 사모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아니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그녀는 화려한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하객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평생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완벽한 약혼식을 위해 그녀는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다. 물론 결제는 윤아 명의의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로 이루어졌다. 정하는 가격만 1,200만 원에 달하는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강시훈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왕국의 공주라도 된 양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엄마, 이 드레스 진짜 예쁘긴 한데 허리가 너무 꽉 조여서 숨을 못 쉬겠어. 정아가 귓속말로 툴툴거렸다. 조금만 참아. 김순자가 이빨을 꽉 깨물고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다. 이거 대여한 것도 아니고 아예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나중에 중고 명품숍에 팔아도 돈이 얼만데. 촌스럽게 굴지 말고 활짝 좀 웃어. 바로 그때 김순자가 들고 있던 명품 클러치 백 안에서 스마트폰이 짧고 강하게 진동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받아드는 척하며 재빨리 백을 열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끝자리 3917번호의 가족카드가 본인 요청으로 해지되어 사용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지. 정지. 그럴 리가 없지? 분명 은행 전산망에 오류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그 맹추 같은 년이 감히 카드를 정지시켰을 리가 없지 않은가?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못 내는 그 멍청한 년이 간덩이가 붙지 않고서야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었다. 그녀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던 찰나 연달아 진동이 울렸다. 징. 이번에는 끝자리 7042 번호의 카드가 해지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징. 세 번째. 징. 네 번째. 스마트폰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미친 듯이 진동해댔다. 김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이 저주받은 기계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애쓰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엎어버렸다. 사돈어른,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어느새 오미령이 그녀의 등 뒤에 다가와 서 있었다. 손에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든 오미령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조소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굴에 바른 파운데이션이 쩍쩍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여기가 난방이 너무 세서 그런가 좀 덥네요. 하하, 좀 더워요. 그러신가요? 오미령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그럼 마침 잘 됐네요. 다음 순서가 사돈어른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연회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식순에 따르면 이제 신부 측이 성의를 보여줄 차례였다. 정아는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까르띠에 맞춤 커플링의 잔금을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박씨 집안의 재력을 과시할 예정이었다.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다음은 우리 아름다운 신부 박정아 양이 이 영원한 사랑의 마지막 약속을 새겨넣는 순서입니다. 핀조명이 정아를 비추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은백색의 이동식 포스기가 놓여 있었다. 정아는 클러치백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윤하의 카드 중 한도가 가장 높은 끝자리 234번호의 카드였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넣었다. 장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기계에 집중되었다. 정아는 금액을 입력했다. 1,180만 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B.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듯한 긴 경고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그것은 결제 성공을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승인 거절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포스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미친 듯이 깜빡였다. 거래 거절, 사용이 중지된 카드입니다. 정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미소는 얼굴에 박제된 듯 굳어버렸고 마치 싸구려 밀랍 인형 같았다.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당황하며 카드를 뽑아 냅킨으로 IC 칩 부분을 문질러 닦았다. 먼지가 좀 묻었나 봐요. 그녀는 다시 카드를 꽂았다. B. 더욱 날카로운 거절음이 울렸다. 단상 아래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카드 한도 초과인가? 엄청난 부자라더니 아닌가 보네. 정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원이라도 청하듯 단상 아래의 김순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카드가 고장 났나 봐. 엄마 카드 좀 줘봐. 김순자는 이미 척추뼈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억지로 굳은 표정을 짓고 단상으로 올라가 가방에서 다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끝자리 3917 번호의 생활비 카드였다. 카드를 꽂았다. B. 다시 다른 카드로 바꿨다. B. 5장의 카드. 5번의 거절. 그 단조롭고 무자비한 경고음은 마치 찰진 따귀가 되어 김순자와 정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곁에 서 있던 오미령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색이 된 김순자 앞으로 다가가 우아한 동작으로 봉투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돈어른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오미령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정했다. 따님의 마법이 풀려버린 모양이네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포스기 옆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전세계약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임차인 서윤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청담동 아파트, 남의 것이더군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한도 무제한이라던 블랙카드들도 전부 남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박정우가 카페에서 한소라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심지어 외식기업 대표라던 아드님조차 그 서윤하라는 분의 등골을 빼먹으며 살고 있던데요. 오미령은 몸을 돌려 이미 경악으로 굳어버린 아들 강시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시훈아, 가자. 우리 강씨 집안이 대단한 왕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기꾼 집안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그 순간 정아의 손에 들려있던 블랙카드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강시훈은 정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가 팔짱을 꼈던 소매를 불쾌하다는 듯 툭툭 털어내고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안 돼. 시훈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정아는 비명을 지르며 뒤쫓아가려 했지만 길게 늘어진 드레스 자락에 걸려 바닥에 쿵 하고 고꾸라졌다. 1,2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순식간에 찢어지며 소름 끼치는 천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순자는 텅 빈 단상 위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을 보며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바로 그때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길다란 청구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사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하지만 연회 비용은 정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김순자 앞으로 청구서를 내밀었다. 대관료, 식대, 생화 장식 비용, 그리고 방금 쓰러지며 박살난 샴페인 타워 변상금까지 합하여 총 3,240만 원입니다. 지배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흩어진 정지된 신용카드들을 힐쩍 쳐다본 뒤 미소를 지으며 비수를 꽂았다.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숫자 3,240만 원. 비록 서윤아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 최은빈이 건네준 현장 사진과 청구서 사본을 보면서 시어머니 김순자의 얼굴이 그 순간 얼마나 볼만하게 일그러졌을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엔 강씨 집안 사모님이 결제해줬다며 유나는 사진 속에 나뒹구는 검은색 신용카드들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럴 리가. 은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강씨 집안 사모님이 얼마나 깐깐하기로 소문났는데 자기네 하객들 식대만 딱 계산하고 가버렸대. 남은 금액은 내 그 잘난 시어머니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순금 팔찌며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까지 호텔에 싹 다 잡히고 이자 센 차용증까지 쓰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는구나. 유나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짙은 밤거리, 네온 쌓인 불빛이 유리창 위로 기괴하고 화려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날 밤, 광명시. 이 낡은 아파트는 방음이 형편없었다. 유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 쪽 비디오폰 화면에서만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박정우의 얼굴이 렌즈에 바짝 붙어 있었다.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물고기 같았다. 서은아, 문 열어. 너 미쳤어.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쾅, 쾅, 쾅. 무거운 주먹이 철문을 쿵쿵 내리칠 때마다 벽에서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유나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며 손에 얼음물이 담긴 컵을 쥐고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문 열라고.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엄마가 전화했어? 내가 감히 카드를 정지시켜? 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화면 속 박정우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평소 스스로 청년 사업가라 떠벌리고 다니던 멀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싸구려 스피커를 타고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갔다. 생면부지의 타인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문박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다. 박정우는 그녀가 이토록 침착할 줄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야, 드디어 입을 여시네? 빨리 문 열어. 무슨 일이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우린 이미 이혼했습니다. 유나가 그의 말을 자르고 들어갔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평온한 말투였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대출 없이 전액 내 돈으로 산 내 개인 재산이고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 석자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낮에 협의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당신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박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문 밖에서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알코올에 마비된 뇌는 당장 내뱉을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윤하가 말을 이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재활용조차 안 되는 쓰레기 봉투를 보는 듯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당장 112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겁니다. 알다시피 내 손엔 당신의 가정폭력 성향과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내 남편이야. 전 남편 윤하가 정정했다. 그것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전 남편. 말을 마친 그녀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비디오폰 화면이 새까맣게 꺼졌다. 문밖에서 또다시 무능하고 분노에 찬 욕설과 발길질 소리가 몇 번 들려왔지만 이내 복도에서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정우의 발소리도 점차 멀어져 갔다. 윤하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한때 반지가 끼워져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희미하고 하얗게 질린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려. 그 후 2주 동안 서울의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시린 지옥불 같은 시간이었다. 윤하는 더 이상 그들의 생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은빈이 보내오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각종 소식들이 눈송이처럼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로 날아들었다. 태성회계법인의 사무실 안은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다. 윤하는 홍대 점포 자산청산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넘겼다. 첨부된 사진은 아주 선명했다. 박정우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꿈에 아지트라 떠벌리던 카페드 문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유리문에는 건물주가 손으로 쓴 월세 미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 카운터 뒤편은 휑했다. 800만 원짜리 라 마르조코 커피 머신은 온데간데없고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조리대 위에는 네모난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 한소라라는 여자, 행동 참 빠르더라. 은빈이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정우 카드가 정지됐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밤, 바로 용달차 불러서 가게 안에 돈 될 만한 집기는 싹 다 긁어갔대. 원두 분쇄기 하나 안 남기고 말이야. 정우가 가게에 갔을 땐 포스트잇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었다지 뭐야? 뭐라고 써 있었는데 윤하는 손에 든 회계 감사 보고서를 대조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돈 없는 남자는 커피 맛도 쓰다. 윤하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바람 빠지는 듯한 가벼운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문학적 소질이 있네. 더 재미있는 소식도 있어. 은빈의 목소리에 신이 난 기색이 역력했다. 청담동 쪽 집주인이 정식으로 명도 소송을 걸었어. 전세 보증금도 내가 냈고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만 임차인으로 인정하는 거지. 어제 강제 집행관들이 떠서 내 그 잘난 전 시어머니의 짐을 밖으로 아주 고이 모셔다 드렸단다. 윤하는 눈을 감았다. 사르 A는 칼바람 속에 캐리어를 끌고 덩그러니 서 있을 김순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며 툭하면 무시하고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 주제에 벌이가 시원찮다며 핀잔을 주던 그 여자가 마침내 길바닥에 낳는 비참한 꼴을 겪게 된 것이다. 알았어. 윤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보증금은 단돈 1원도 남김없이 회수하고. 전화를 끊자 스마트폰 화면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다. 발신자 박정아. 윤하는 그 이름을 보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이름이 뜰 때마다 언니, 나 저 가방 너무 예쁘던데, 언니, 나 용돈 좀 쏴주라 같은 뻔뻔한 요구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윤하는 1초라도 늦으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허겁지겁 답장을 보내곤 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애교 섞인 이모티콘도 콧소리도 없었다. 언니, 제발 부탁할게. 은행에 전화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해주면 안 돼? 카드 정지 좀 풀어줘. 시훈 오빠는 내 전화도 안 받고
강 회장님 댁에서는 우리 집안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대. 나시훈 오빠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앞으로 진짜 말 잘 들을게. 다신 연니한테 설거지하라고 안 할게. 구구절절 이어진 긴 메시지에는 글자마다 절망이 뚝뚝 묻어났다. 유나는 다신 연니한테 설거지하라고 안 할게라는 대목을 보며 헛웃음이 터졌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맏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이자 은혜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였다. 유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시지 옆에 노란색 숫자 1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답장은 없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있다.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은 한 번 빨대를 뽑아낸 이상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말라 비틀어져 잿더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했다. 3일 뒤 마포구의 어느 카페. 홍대에서 꽤 가까운 거리였지만 박정우가 굳이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은 이유는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유나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맑은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울렸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박정우를 발견했다. 불과 보름 만에 본 그는 10년은 훌쩍 늙어 보였다. 항상 칼주름을 잡아 입고 다니던 셔츠는 이제 구깃구깃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기대는 누런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덤룩했고 두 눈은 퀭하게 파였으며 다크서클은 마치 누구에게 양쪽 눈을 얻어맞은 것처럼 짙게 내려와 있었다. 유나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엎지를 뻔할 정도로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하야. 갈라진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할 정도로 간절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맞은편에 앉은 초라한 중년 사내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윤하야, 와졌구나. 박정우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마음 약해서 나와줄 줄 알았어. 저기 그동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소라랑 완전 끝냈어. 진짜야. 그녀는 완전 사기꾼 꽃뱀이었어. 가게에 있는 물건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갔다고. 유나는 그의 얄팍한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7년 전, 이 남자는 바로 저렇게 애절해 보이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저 구역질이 날 뿐이었다. 박정우 씨, 유나가 그의 구질구질한 참회를 끊어냈다. 오늘 당신 넋두리나 들어주러 나온 거 아닙니다. 그녀는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게 뭐야? 박정우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그의 두 눈에 헛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재결합 합의서야? 아니면 다시 시작할 사업 자금? 그는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첫 장에 적힌 굵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원고 서윤하. 피고 박정우, 김순자. 청구 취지 금액 5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소리야? 박정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그가 쥔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유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5억 2천만 원은 당신과 당신 식구들이 지난 7년 동안 기만과 사기, 은닉 등의 수법으로 내게서 뜯어낸 내 재산입니다. 첨부 자료에는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계좌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박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내서 상간녀 스폰서 노릇을 한 모든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죠. 발리 불가리 리조트 숙박 결제 내역부터 당신이 한소라한테 뽑아준 미니 쿠퍼 계약금 이체 내역까지 전부 다. 박정우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푹 고꾸라졌다.
윤하야 명색이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 수가 있어. 부부, 윤하가 코웃음을 쳤지만 눈가에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네 식구들 눈에 내가 언제 아내고 며느리였던 적이나 있습니까?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고 돈 안 드는 식모였고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한 병풍에 불과했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7년 청춘을 짓밟았던 사내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박정우. 법원 출석 요구서가 내일쯤 당신 어머니가 쫓겨가 있는 그 반지하 단칸방으로 송달될 겁니다. 돈 안 갚으면 가차없이 강제 집행 들어갈 거고요. 듣자 하니 경기도에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낡은 빌라가 한 채 있다면서요? 똥값이라도 이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네요? 안 돼. 그거 우리 엄마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란 말이야. 박정우가 벌떡 일어나 윤하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윤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요. 당신들이 내 돈을 물 쓰듯 펑펑 쓸 때 그게 내가 밤을 새워가며 피 토하듯 벌어온 돈이라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녀는 코트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윤하야. 서은하. 박정우가 뒤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바람에 카페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윤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밀고 나가자 겨울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조금 눈이 부셨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등 뒤에서 딸랑거리는 맑은 풍경 소리가 이 지독하게도 어이없던 과거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듯했다. 3개월 뒤 서울 한남동. 지대가 높은 이곳 아파트 테라스에 서면 굽이치는 한강과 저 멀리 남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윤하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소형 복층 아파트는 그녀의 명의로 사들인 집이었다. 비록 대궐같이 넓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간이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시누이의 뻔뻔한 요구도 남편의 역겨운 배신도 없는 완벽한 안식처. 건배. 은빈이 다가와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법원 최종 판결문 나왔어. 은빈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멀리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았다. 박정우 명의로 되어 있던 카페 사업자 등록증이랑 남은 집기들 전부 경매로 넘어갔어. 푼돈밖에 안 됐지만 김순자 명의의 경기도 빌라도 벌써 경매 절차 밟고 있고. 아, 박정아는 요새 편의점 알바 뛴다더라.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서서 바코드만 찍고 있대. 윤하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미친 듯한 환희보다는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에 홀가분함에 가까웠다. 기분이 어때? 은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물었다. 윤하는 잔 속에서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기포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은빈아,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 그 기분 알아? 한여름에 까끌까끌하고 엄청 두꺼운 낡은 스웨터를 껴입고 있는 기분 말이야. 그걸 7년이나 입고 있었더니 살갗이랑 털실이 아예 한 덩어리로 늘어붙어 버린 거지. 그걸 억지로 벗겨낼 때는 정말 생살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미치도록 아팠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반짝이는 서울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맨살에 스치는 바람이 정말 너무 시원해. 은빈이 활짝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서윤하. 다음 날 아침. 태성회계법인 빌딩 앞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분주했다. 윤하가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 그녀가 신은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를 냈다.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후배 수민이 서류 뭉치를 안고 달려오다 윤하의 발끝에 시선을 멈추고는 눈을 반짝였다. 우와, 선배님. 새 구두 진짜 예뻐요. 그것은 짙은 브라운 컬러의 이탈리아제 수제화였다. 가죽은 버터처럼 부드러웠고 찢어진 틈새도 네임펜으로 허겁지겁 칠한 흔적도 없었다. 그 구두는 윤하의 발을 완벽하게 감싸며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뽐내고 있었다. 윤하가 발끝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응,
내 발에 아주 딱 맞네. 낮 12시. 유나는 평소처럼 탕비실 구석에 처박혀 편의점 삼각김밥을 우겨 넣지 않았다. 그녀는 수민과 함께 빌딩 지하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선배님,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정식 유나가 메뉴판을 덮으며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솥 비빔밥도 하나 추가하고 참기름 듬뿍 둘러달라고 해야지. 펄펄 끓는 돌솥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군침 도는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뚝배기 안에서는 큼직하게 썬 두부와 푸릇푸릇한 애호박이 구수한 된장 국물과 함께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 윤하는 숟가락을 들어 비빔밥을 크게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매콤한 고추장의 감칠맛, 아삭하게 씹히는 나물, 달착지근한 밥알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참으로 오랜만에 벅찬 행복감을 선사했다. 이것은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차갑고 퍽퍽한 삼각김밥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진짜 사람 사는 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부드럽게 흘러드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12월의 서울 하늘에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며 이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더러운 먼지들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박정호. 미리 보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하야, 눈이 와. 우리 예전에. 벌써 이번 달에만 47번째 오는 질척거리는 메시지였다. 윤하는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버렸다. 그러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된장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며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보라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눈이 그치고 나면 눈부시게 화창한 햇살이 비추겠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